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예고 없는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됩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순간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특히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슬픔조차 제대로 느낄 틈 없이 현실적인 절차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한 질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도 누군가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갑자기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조치부터 행정 절차, 장례 준비까지 이 모든 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에는 절대 알기 어려운 이 중요한 정보를 가장 현실적인 시선으로, 그러나 따뜻하게 풀어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영상이 절실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소중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입니다. 특히 집안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젠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기에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따라야 할 절차는 고인에 대한 예우는 물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일부터 장례 준비,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나름의 이유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이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호흡과 맥박이 멈췄는지를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응급 상황으로 간주에 신고하는 것이 바른 대응입니다. 신고 시에는 집에서 가족의 호흡이 멈춘 것 같다는 식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사망 여부를 확인하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안내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례와 행정 처리를 위한 핵심 서류인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돌아가신 분이 평소 병원에 다니셨다면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병력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면 구급대가 경찰에 연계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사망 경위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진행하며 필요시 검시나 부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이며, 가족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복사본을 몇 장 준비해두는 것이 좋으며, 장례식장 접수나 보험 청구, 주민센터 사망 신고 등 다양한 절차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만 잘해도 장례 절차는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도 조금 더 차분히 고인을 배웅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선택하고 연락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 내 시설이나 자택 근처 또는 종교 시설 내 장례식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지인 추천을 통해 적합한 장례식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했다면 바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 사항을 문의하세요.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24시간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 언제든 연락이 가능합니다. 연락 시 고인의 인적사항과 현재 위치, 종교의식 필요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빈소 예약과 비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모시러 전문 인력을 보내게 되는데 보통 2~3명의 직원이 특수 침대나 들것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이송 전에는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옷을 입히거나 머리를 단정히 하는 등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신 이송은 주로 밤이나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며 이는 주변 이웃들에게 불필요한 동요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고인은 먼저 염습실로 모셔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문 장례 지도사가 몸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과 입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가족들은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장례 일정과 비용 등에 관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나면 고인은 빈소로 모셔지고 가족들은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영정사진 준비, 조문록 작성, 식사 준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례 방식은 매장과 화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매장은 고인의 몸을 관에 넣어 땅에 묻는 방식으로 가족 묘지가 있거나 종교적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을 선택할 경우 묘지를 구입하거나 기존 가족 묘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후손들이 직접 찾아가 벌초하고 성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은 고인의 몸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화장을 선택하면 화장장을 예약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에 모시거나 수목장, 자연장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화장한 유골함을 보관하는 시설로 실내에서 조용히 추모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 아래에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방식이며 자연장은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장례 기간도 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3일장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가족 상황에 따라 1일장부터 5일장까지 다양합니다. 장례 기간이 길수록 멀리 있는 친지들이 조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그만큼 비용과 체력적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고령의 유족들이 여러 날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의 형태도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가정은 해당 종교의 의식에 따라 진행하며 불교는 천도제, 기독교는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천주교는 연도와 장례미사 등 종교별로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장례나 간소화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전 고인이 좋아하던 것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장례식도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 진행 중에는 상주와 유족들의 역할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상주가 될 것인지, 조문객 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야 합니다.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맏며느리가 맡지만 요즘은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 방식에 따라 비용도 크게 달라지므로 장례식장에서 견적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고인을 예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를 진행하는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고인의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여러 공적 기록이 변경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장례 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입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서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친족 순으로 할 수 있으며 동거하던 친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사망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작성할 내용은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일시와 장소, 사망 원인 등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사망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고 이 정보는 여러 기관에 함께 통보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명부 등에서 고인의 정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완벽히 통보되는 것은 아니니 은행이나 보험회사, 통신사 등은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망 신고 후에는 기존의 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각종 공과금, 카드 결제,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망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고인의 공적 서류나 계약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의 사망자 재산 조회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망신고는 슬픔 속에서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 일을 담당하여 차분히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형태일 수 있으며 고인의 서랍이나 금고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겨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가, 부모도 없는 경우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면 고인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크게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 등의 재산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으로 각 금융기관에 사망 신고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기타 재산으로는 자동차, 귀중품, 저작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망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명시된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재산 파악과 함께 고인의 부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카드 대금,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의 협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부동산 상속, 상속세 문제, 상속인 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와 상속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차분히 한 단계씩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 간 이해와 양보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여러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그리움과 슬픔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슬픔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이 나고, 어떤 분은 말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식욕이 없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대화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고인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슬픔을 나누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서로 물어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너무 오래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가벼운 운동 등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고인의 취미와 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도 큰 위로가 됩니다. 유가족 모임이나 애도 지지 그룹에 참여하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은 더욱 그리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일, 기일, 명절 등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추모식을 갖거나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강도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그렇다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며 점차 고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가끔은 갑자기 밀려오는 그리움의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평생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순간들이 덜 고통스러워지고 고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극복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전 장례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거나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나 상조회사를 통해 사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이런 뜻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어 임종 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조의금이나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장제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장례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장례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장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자신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료적 처치를 원하는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지정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니 미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의 무연고 사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장례를 대행하게 됩니다. 주변에 독거노인이 있다면 평소 관심을 갖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 서비스나 긴급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노인들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사망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정적, 심리적 변화가 큽니다. 평소 가족 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중요한 서류의 보관 장소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가 기본적인 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장례 후에는
고인의 방이나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매우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으며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정리하면서 추억을 나누고 의미 있는 물건들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정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저장소 등 다양한 디지털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디지털 계정을 관리하거나 폐쇄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평소에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가족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후 법적인 이름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을 한 경우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이나 비자 등의 서류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시신 운구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종교에 따라 장례의식과 애도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해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고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례식은 단순히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남겨진 이들에게도 애도와 치유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추모 영상이나 사진첩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의 삶의 여정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 슬라이드쇼로 만들거나 방명록을 준비하여 조문객들이 추억과 위로의 말을 남길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례식 후에도 고인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일에 가족들이 모여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거나 고인이 생전에 지원하던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거나 벤치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도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일깨우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경험은 때때로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사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감정적인 과정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각 단계를 차분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혼란 속에서도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들과 솔직히 대화하여 자신의 뜻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 두면 남은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